2025년 서울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장. 그곳에서 한 장의 사진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F-35 스텔스 코팅이 벽지처럼 벗겨진 모습. 1조 7천억 달러짜리 프로그램이 습기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펜타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125억 달러 규모의 보강 예산이 거론됐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만든 그래핀 도료가 조용히 언급됩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90% 감소, 자가치유 기능까지. 그러나 회의실 한쪽에 앉은 월가의 거물 리처드 크레이튼은 그 이름을 비웃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의 트라우마이자 딸을 빼앗아간 원망의 대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뒤 네바다 사막 실험장에서 그가 목격한 숫자는 그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연 선진국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한국 앞에 무릎 꿇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리처드 크레이튼입니다. 월가에서 30년 넘게 방산과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온 헤지펀드 회장이죠. 그날 펜타곤 인근 비공개 브리핑룸. 저는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록히드 마틴 임원들, 그리고 저 같은 민간 자본 대표들. 화려한 소개는 없었습니다. 다만 스크린에 띄워진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태평양 항모에서 이륙하던 F-35 기체 하단. 검은 스텔스 코팅이 오래된 벽지처럼 갈라지고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테스트샷입니다. 실전 촬영은 아니지만 합성 환경 실험 결과가 이 정도라는 의미죠. 미 공군 소장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조 7천억 달러짜리 프로그램이 습기와 염분 앞에서 이 꼴이라니. 모두가 같은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보강 예산만 최소 100억 달러. 전 세계 배치 물량을 전부 손보려면 수십조 원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위기라는 건 누군가에겐 항상 거대한 수수료의 기회였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하단에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체제 후보 아시아권 신흥국 코팅 기술, 검증 미흡. 아시아?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때 저는 동남아 채권에 과감히 베팅했다가 펀드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한 불투명한 재무제표들, 말이 바뀌는 계약서들.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선배들의 비웃음뿐이었죠. 아시아는 믿을 수 없는 회계와 정서적 의사결정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각인된 공식이었습니다. 더 깊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외동딸 앨리슨이 뉴욕 명문 로펌을 그만두고 한국인 엔지니어와 결혼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이름은 박도윤. 한국 공대 출신의 국방소재 연구소 근무, 최근엔 그래핀 코팅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다더군요. 저는 말렸습니다. 격하게 말렸습니다. 앨리슨, 또 아시아야? 또 기술? 또 리스크? 하지만 딸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아빠, 여긴 1997년이 아니에요. 한국은 더 이상 위기 수혜국이 아니라 위기를 막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예요. 저는 비웃었죠. 그래, 위기는 늘 거기서 시작되지. 딸은 결국 서울로 떠났고 그 뒤로 우리 관계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저는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위기는 돈 냄새가 날 뿐이지. 한국? 그런 주변부는 애초에 그림에 없어. 제 머릿속엔 이미 구조가 짜여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예산을 더 달라고 울고 의회는 거부하고 결국 우리 같은 민간 자본에게 손을 벌리겠죠. 추가 보강 예산의 일정 부분을 채권 형태로 인수하고 록히드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 인센티브를 붙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가볍게 넘긴 그 한 줄에 참고 문구가 몇 달 뒤
제 인생과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을 뒤집어 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숫자는 제 편이겠지.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선 묘한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딸이 선택한 그 한국인 엔지니어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아니야, 우연일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각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 DC의 또 다른 비공개 회의실. 이번엔 국방부가 아니라 재무부와 상원군사위원회 보좌진, 그리고 월가 자본 대표들만 모였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죠. F-35 스텔스 코팅 보강 예산,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 스크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태평양 배치 예정 F-35 약 250대. 기체당 보강 비용 최소 500만 달러. 전체 보강 시 필요 예산 약 125억 달러. 여기서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곤란합니다. 한 상원 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25억 달러면 우리 지역구 병원 500개는 새로 짓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페인트 칠 다시 하느라 세금 썼다고 설명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늘 돈을 싫어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쓸 것인가만 계산할 뿐이니까요. 그때 한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참고로 한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 방산업체에서 그래핀 기반 신소재 코팅 연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 중소기업은 자가치유형 코팅을 개발했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신흥국 기술은 희망적 보도자료 수준으로 취급하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는 검증된 시스템과 동맹을 지켜야 해요. 지금은 실험할 때가 아닙니다. 회의실엔 동의의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속으로 정리했죠. 좋아. 결국 누구에게 손 벌릴지 다들 알고 있겠지. 우리 같은 자본에게 말이야. 제 머릿속 계산기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추가 보강 예산의 일정 부분을 민간 자본이 채권 형태로 인수하고 록히드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 인센티브를 붙이면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딸을 빼앗아간 나라이자 1997년 이후 절대 건드리지 않는 지역일 뿐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일함엔 펀드팀에서 보낸 간단한 보고서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 폴란드 K-방산 도입 장비 관련 첩보. 본문을 열어봤습니다. 폴란드 K-방산 도입 장비 중 한국산 위장 스텔스 코팅에서 자기복원 특성이 관측됐다는 첩보. 공급사는 H-테크 코리아라는 중소기업.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의 이름 박도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도윤. 제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어버렸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창 밖으론 워싱턴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 이 도시가 지켜온 자존심과 힘의 상징들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딸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 아빠는 언제쯤 숫자 말고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앨리슨이 떠나기 전 남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야. 저는 투자자고 숫자가 제 언어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묘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회의 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 아주 작게 쓰인 문장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여건이 허락된다면 한국 폴란드 공동 프로젝트에 사용된 코팅 기술에 대한 심층 검증 필요. 내부 소수 의견. 소수 의견. 저는 평생 소수 의견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돈을 걸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며 수익을 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소수 의견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미 공군 비밀 시험기지. 위성 지도엔 하얀 공터처럼 보이지만 지하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레이더 반사, 면적 측정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죠.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시험엔 군과 방산 엔지니어만 참석하는데 이번엔 저 같은 민간 자본의 결정권자까지 초대했으니까요. 군이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커다란 경납고 안 2개의 금속 패널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F-35에 사용되는 티타늄 합금 패널에 기존 미국제 스텔스 코팅이 완벽하게 도장된 샘플. 다른 하나는 한국 H-테크의 그래핀 자가치유 코팅이 덧입혀진 샘플. 왼쪽이 기존 시스템, 오른쪽이 H-테크 것입니다. 미 공군 연구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른쪽 패널 안쪽에 H-테크 코리아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제가 외면해온 사위의 회사였습니다. 시험 절차는 단순했습니다. 기본 레이더 반사 면적 측정, 고온다습 염수 환경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물리적 손상 후 회복 여부 확인.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코팅 패널의 수치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0.001제곱미터. 새 한 마리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숫자였죠. 그래, 이 정도니까 지금까지 버텼지. 이어서 한국 패널 차례였습니다. 레이더파가 조사되고 수치가 한동안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0.0001제곱미터 근처.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최소 한 자릿수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측정기 오류하냐? 리부팅하고 다시 돌려봐. 미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측정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기존 코팅 대비 평균 7배에서 10배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 제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믿는 숫자들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만 차갑게 계산했죠. 두 번째 테스트, 환경 스트레스. 챔버 안에서 두 패널은 섭씨 50도, 습도 95%, 고농도 염수 스프레이에 24시간 동안 노출됐습니다. 태평양의 혹독한 바다 공기를 하루 만에 압축한 환경이었죠. 24시간 후, 먼저 기존 코팅 패널이 나왔습니다. 표면 일부가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고 갈라지고 벗겨져 있었습니다. 실험실 조명 아래서 그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한국 패널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표면 위엔 물방울만 동글동글 맺혀 있다가 패널을 살짝 기울이자 유리 위에 빗방울처럼 또르르 흘러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염수 침투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접촉각이 150도를 넘는 고소수성, 실험실 기준으론 슈퍼 하이드로포빅 영역에 가깝습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손등에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한국 패널이 사격장 거치대에 고정됐습니다. 보안 요원이 권총을 들고 15m 거리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코팅은 방사형으로 갈라졌고 일부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세 카메라로 확대된 화면엔 검은 균열이 피부처럼 벌어진 모습이 나타났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갈라진 틈 사이로 검은 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핀 나노 구조체들이 화학 포텐셜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상 부위를 감싸며 다시 연결되는 듯한 패턴이 포착됩니다. 20분 후, 다시 레이더 반사 면적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손상 전 대비 약 93%에서 96% 수준까지 회복.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서 웃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정리됐습니다. 125억 달러 보강 예산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H-테크 기술 도입 비용. 기존 동맹 기득권 구조대 퍼포먼스 실리 중심의 재편 가능성. 그리고 딸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언젠가 한국에 올 일이 생길 거야. 그때 이 나라를 숫자 말고 사람들로 보게 되길 바랄게.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가진 공간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납고를 나서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네바다에서 워싱턴까지 전용기로 4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한쪽엔 제가 평생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노스럽, 레이시온. 선거 자금과 로비로 묶인 상하원 의원들. 그들과 함께 걸어온 수십 년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 다른 쪽엔 방금 본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능 수치, 내구성, 비용 구조. 그리고 그 결과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의 한 중소기업과 그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된 사위 박도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비공개 회의가 연달아 잡혔습니다. 첫 번째는 미 국방장관과의 브리핑, 두 번째는 대형 방산업체 최고 경영자들과의 간담회, 세 번째는 상원군사위원회 주요 인사들과의 만찬. 국방장관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H-테크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장관님, 네바다 시험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값싼 코팅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도입으로 10년 이상의 유지비 구조가 뒤집힐 수 있는 변수입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동맹 구조와 기술 이전 조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아직 우리와의 기술 공유에 신중한 편이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와 그들이 우리를 선택해야 할 때는 협상력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방산업체들과의 간담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리처드, 자네답지 않군. 한 최고 경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중소기업한테 무릎 꿇으라는 소리야? 우린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온 회사야. 다른 인사가 거들었습니다. 성능이 좋다? 인정하네. 하지만 그들이 우리처럼 글로벌 공급망과 애프터 서비스, 정치적 안전판을 제공할 수 있나? 국가는 단순히 가성비로 움직이지 않아. 저는 정색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는 가성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태평양 전력이 코팅 한 겹에 목이 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편한 술자리 간담회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첫 신경전이었죠. 저는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배신자. 그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딸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앨리슨, 내가 말했던 한국의 기술이라는 게 혹시 H-테크라는 회사였니? 보낸 사람 리처드 크레이튼. 맞는 사람 앨리슨 박. 몇 시간 뒤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그 이름을 입에 올렸네, 아빠. 응, 맞아. 그리고 그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한국 남자야.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이 도시가 지켜온 자존심과 지켜내지 못한 진실이 동시에 반사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이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공식들, 아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편견, 딸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했던 고집. 그 모든 게 네바다 사막의 한 실험실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그 질문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에 대한 질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서울로. 그 도시를, 그 사람들을, 그리고 제 사위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숫자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형식은 글로벌 방산 금융 포럼 참석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H-테크와 그 최고 기술 책임자를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1997년의 혼란스러운 뉴스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거리 시위, 붉은 점퍼, 국제통화기금 간판. 하지만 터미널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제 머릿속 이미지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들. 밤에도 끊이지 않는 교통과 불빛.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전기차들. 아시아의 변방이라 생각했던 도시는 이미 제가 투자해온 어느 유럽 수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무시했던 나라였나? 포럼이 열린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참가자 명단에서 저는 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도윤, 최고 기술 책임자, H-테크 코리아.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딸의 선택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던 지난 몇 년의 시간이 함께 떠올랐거든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 로비 한켠에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국인 남자. 깊게 파인 눈매, 긴장과 결심이 동시에 담긴 표정.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미스터 크레이튼 맞습니까? 그래, 자네가 박도윤인가? 둘 사이엔 몇 년치의 침묵이 공기처럼 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카드 한 장을 건네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실험 결과 이미 보고받으셨겠지요. 우리가 만든 코팅은 단지 한국이 잘났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저와 동료들에게 이건 일종의 독립선언입니다. 저는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독립선언? 예. 전쟁 때마다 우리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떠날 때 부품과 기술은 항상 외국에서 왔습니다. 언제 끊길지 모르는 호흡기 같았죠. 이제는 우리 손으로 그 호흡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미국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단순한 의지를 말할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건 한국이 아니라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제 자신의 두려움과 상실감이었음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는 왜 앨리슨을 선택했나?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앨리슨은 저에게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앨리슨에게 미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줬죠. 우린 서로의 편견을 깨뜨려줬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편견을 깨뜨려줬다. 저야말로 편견 속에 갇혀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포럼장 안쪽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세션은 차세대 스텔스 코팅과 동맹국 간 기술 협력입니다. 연단 위로 H-테크 코리아의 박도윤, 최고 기술 책임자와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 리처드 크레이튼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윤과 저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두 시선이 처음으로 같은 무대 위를 향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기득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따를 것인가? 숫자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믿을 것인가?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30년 전 첫 투자 결정을 내리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포럼 메인홀.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 각국 군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패널 토론이 시작되기 전 예상치 못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미국의 대표 방산업체 최고 경영자가 한국 국방부 장관과 H-스테크 대표, 그리고 박도윤 앞에서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였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동맹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균형을 위해 한국의 이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H-스테크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공동 생산 공급 협력을 제안드립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던 기업과 국가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방향을 향해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단순한 페인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워싱턴에서와는 다른 어조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선진국이 기술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들여다 쓰는 구조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전제가 깨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우리가 가진 어떤 시스템보다도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저와 제가 대표하는 펀드는 오늘부로 H-스테크 코리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특정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맹국 조종사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쓰이길 원합니다. 워싱턴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방산 최고 경영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기득권을 지키는 편에 설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숫자와 양심,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딸 앨리슨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는 도윤의 손등에도 힘줄이 또렷이 솟아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는 길. 한 미국 방산업체 임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리처드, 자네 제정신인가? 우리가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이렇게 쉽게 저버리다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쉽게? 이게 쉬워 보입니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의 생명은 우리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곳엔 딸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앨리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몇 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앨리슨. 아빠가 틀렸어. 자네 선택이 옳았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딸의 어깨 너머로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하네, 박도윤. 도윤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무릎을 꿇은 건 미국의 방산 최고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의 편견을 내려놓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굴욕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평생 숫자 뒤에 숨어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사람을 보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때 저를 무너뜨렸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아니, 증인이 아니라 동참자가 됐습니다. 몇 달 후,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F-35편대의 일부에 이미 H-스테크의 코팅이 적용됐다는 추정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는 대부분 비공개였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간접 지표들이 들려왔죠. 국제방산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때 위기를 수혈받던 나라가 이제는 위기를 막는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엔 예전과는 다른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옆에 한국, 폴란드,
동남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공급망 지도가 덧그려져 있었죠. 저는 가끔 서울의 밤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한강 위를 건너던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끝없이 이어지던 불빛들.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연구실 불을 지키던 사람들의 얼굴들. 어느 날 딸에게서 짧은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오늘 한국 공군 기지에서 H-스테크 코팅이 적용된 기체가 처음으로 이륙했어. 조종사가 그러더라. 이제 내 등을 지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기술이라 더 든든하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딸을 데려간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구조 요청을 보내던 변방이 아니라 전 세계 하늘을 지키는 기술을 내놓는 중심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펀드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투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산 소재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닙니다. 미래 안보 구조의 재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일부 이사들이 반발했습니다. 리처드, 그건 너무 공격적인 베팅 아닙니까? 아직 검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네바다 사막 실험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의 중심이 한 곳에만 머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술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표 결과 제 제안은 통과됐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빌딩 숲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태평양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작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코팅 실험을 반복하던 엔지니어들. 그들의 손에서 태어난 기술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투자는 숫자에서 시작하지만 미래는 사람과 기술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사람과 기술은 더 이상 한 대륙에만 모여 있지 않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편견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너머 한반도에선 이제 막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을 터였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포럼 참석자가 아니라 H-스테크의 공식 전략 자문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도윤과 그의 팀은 이미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의 코팅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방문한 날, 저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현미경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친구들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외국 기술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창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가능성만이 빛나고 있었죠. 오후엔 한국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경납고 안에 H-스테크 코팅이 적용된 전투기가 서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 기체는 마치 하늘과 하나가 된 듯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한 젊은 조종사가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팅 덕분에 저희는 더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건 제가 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주는 하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합니다. 조종사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엔 도윤과 앨리슨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돌이 지난 아이였죠. 앨리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아이 이름 들었어요? 지훈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지었어요.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라 좋은 이름이네.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지혜로운 훈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제가 62년을 살면서 가장 늦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 남산타워의 은은한 조명,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1997년 제게 상처를 줬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게 치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H-테크 코리아, 유럽 5개국과 스텔스 코팅 기술 수출 계약 체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해 펀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한국 방산 포트폴리오 수익률 전년 대비 340% 상승. 숫자는 역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숫자 뒤에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밤을 새워 실험하던 엔지니어들,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들, 그리고 제 손주 지훈이의 미소.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신문 일면. 그때 저를 무너뜨렸던 헤드라인이었죠. 저는 그 신문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미래의 일부가 됐습니다. 창밖으론 맨해튼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태평양 너머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길쭉한 그 땅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흥망을 구경만 하던 무대가 아니라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손을 내미는 자리가 됐음을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투자는 숫자에서 시작하지만 미래는 사람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배웠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에 투자한 것 말입니다. 감동의 대륙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